외국인과의 불륜, 문화 차이와 갈등. 사랑의 국경선, 달콤함 뒤에 쓰라린 현실. 지금 제 손에는 두 개의 비행기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행, 다른 하나는 파리행. 선택하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인생을 후회하며 살아야 하죠. 사랑의 국경이 없다고. 거짓말입니다. 사랑에는 여권이 필요하고 비자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해요. 3개월 전만 해도 평범한 가장이었던 제가 어떻게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을까요? 모든 건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시작됐습니다. 해외 출장에서의 운명적 만남. 2024년 6월 파리의 습한 여름 공기가 얼굴을 감쌀 때만 해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사 유럽 진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파견된 3개월간의 장기 출장. 결혼 15년 차 두 아이의 아버지인 제게는 그저 승진을 위한 중요한 기회였을 뿐이었죠. 호텔 르 메르디앙 에투알의 체크인을 마치고 1층 로비 카페 라 브라세리에서 시차 적응을 위해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업무 자료들을 펼쳐놓고 내일 있을 첫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아, 정말 답답해 죽겠네. 이 계약서 조항이 도대체 뭔 소리야? 한국어로는 알겠는데 프랑스 법률 용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거지? 고개를 돌려보니 어깨까지 내려오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서구 여성이 한국어로 혼잣말을 하며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커피 잔을 입가에서 떼지도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그녀가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한국분이세요? 그녀의 한국어는 약간 어색했지만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테이블로 다가왔죠. 저 지금 정말 곤란한 상황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그렇게 클레어 듀퐁을 만났습니다. 29세,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한불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년 전 서울에서 어학연수를 했고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다며 눈을 반짝였죠. 정말 운명 같아요. 오늘 아침부터 이 번역 때문에 미칠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한국분을 만나다니. 자연스럽게 그녀의 업무를 도와주게 됐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유통계약서였는데 법적 용어들이 까다로웠죠. 제가 법무팀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복잡한 걸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다니. 한국 남자들은 역시 똑똑해요. 커피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음식, K-드라마, 심지어 K-팝까지 놀랍도록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랑 삼겹살을 정말 좋아해요. 서울에 있을 때 홍대 근처 고깃집에서 거의 매일 먹었어요. 아, 그리고 소주. 소주는 정말 위험해요. 너무 달콤해서 계속 마시게 되거든요. 그녀의 엉뚱한 한국어 표현들이 웃겼습니다. 맛있어요. 대신 맛있어라고 하거나 감사합니다. 대신 감사해라고 말하는 식으로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쓰는 것도요. 한국에서 제일 놀란 건 기혼 남자들이 정말 가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거였어요. 유럽 남자들과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무의식 중에 만지작거렸는데 그녀가 그걸 놓치지 않았더군요. 아, 죄송해요. 부인분이 계시는군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늦게까지. 아, 네. 괜찮습니다. 출장 중이니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지내? 응, 애들 재우고 있어.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업무 정리하고 내일 미팅 준비하고.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때만 해도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언어와 문화 차이 속 설렘.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클레어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계약서 번역을 무사히 마쳤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마카롱이에요. 파리에서 제일 유명한 라디레 것. 어제 고마웠다는 표시로요. 핑크색 리본으로 예쁘게 포장된 마카롱 상자를 받아들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도 이런 세심한 선물을 준비해 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파리 구경 좀 해드릴까요? 저 파리에서 5년째 살고 있어서 웬만한 곳은 다 알아요. 첫 미팅이 오후 2시였으니까 오전에 잠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짧게만요. 그렇게 시작된 파리 투어는 예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클레어는 단순한 관광 가이드가 아니라 파리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스토리텔러였죠. 이 다리는 알렉상드르 3세 다리예요. 1900년에 만들어졌는데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3세를 기념해서 지어진 거예요. 여기서 생강을 바라보면 에펠탑이 딱 보이거든요. 정말로 완벽한 각도에서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관광 책자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뷰였죠. 와, 정말 멋있네요. 그렇죠? 저도 처음 여기 왔을 때 완전 감동받았어요. 특히 저녁에 조명이 켜지면. 정말 로맨틱해요. 그 말을 하며 잠깐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점심은 작은 비스트로에서 먹었습니다. 클레어가 추천한 코크 오뱅과 바게트, 그리고 치즈 플레이트.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정통 프랑스 요리였죠. 이거 정말 맛있네요. 그렇죠? 한국 음식도 맛있지만 프랑스 요리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특히 와인과 함께 먹으면. 점심시간 내내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는지, 어떤 한국 친구들을 만났는지, 어떤 문화 충격을 받았는지. 한국 남자들은 정말 신사적이에요. 문을 열어주고 무거운 것 들어주고. 하지만 동시에 조금 보수적이기도 해요.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그런 편인가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더 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왜인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마치 대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오후 미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클레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내일도 시간 되시면 만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통화할 때 또다시 클레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뭐 했어? 미팅하고 파리 시내 좀 둘러보고. 혼자? 네, 혼자.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비밀스러운 국제 연애 시작. 출장 2주차에 접어들면서 클레어와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오전에는 함께 카페에서 아침을 먹고 각자 업무를 보고 저녁이면 다시 만나서 파리 곳곳을 돌아다녔죠.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클레어가 물었습니다. 제가 정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루브르 박물관을 선택했습니다. 모나리자를 실제로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박물관에서는 그림보다 클레어를 더 많이 봤습니다. 작품을 설명해주는 그녀의 모습이 진지하게 그림을 바라보는 옆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이 그림 아세요?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에요. 프랑스 혁명을 그린 거죠. 한국에도 민주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와, 한국 역사도 잘 아시네요. 대학 때 역사학과였거든요. 정말요? 멋있어요. 저는 경영학밖에 몰라서. 이런 깊이 있는 대화들이 쌓이면서 우리 사이에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뭔가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생제르맹 지구의 작은 와인바에서 보냈습니다. 어둠이 깔린 파리의 밤거리, 따뜻한 조명 아래서 마시는 보르도 와인. 모든 것이 로맨틱했죠. 혹시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분은 의심 안 하세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업무 때문에 바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지. 기혼자분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뭔가 결정적인 선이 그어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파리로 돌아온 후에도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헤어지기 전에 처음으로 포옹을 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체온과 향기가 고스란히 전해졌죠. 라벤더와 바닐라가 섞인 향수 냄새. 지금도 그 향기를 기억합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설레고 행복하고 동시에 죄책감으로 가득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응, 오늘도 늦네. 바빠? 응. 업무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그래도 건강 챙기고 너무 무리하지 마. 애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하더라.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클레어 생각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나도 보고 싶어. 곧 돌아갈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파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로의 세계에 빠져드는 순간. 출장 3주차 클레어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관광을 하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삶과 꿈,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사실 저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에요. 몽마르트 언덕에서 파리 전경을 바라보며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요. 제가 12살 때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사랑을 믿지 않게 됐어요. 특히 영원한 사랑이라는 건.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요. 왜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 사랑이라는 게 나이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거구나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무서웠어요. 이미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제 얘기도 들어보세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아내와는 어느 순간부터 동거인 같은 관계가 됐어요. 사랑보다는 의무감으로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제가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줘서. 그날 밤 처음으로 키스를 했습니다. 에펠탑 조명이 켜지는 순간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데. 클레어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는 매일이 꿈 같았습니다. 낮에는 각자 업무를 보지만 마음은 온통 서로에게 가 있었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다음에 만날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 회의에서 당신 생각했어요. 저도요. 프레젠테이션 중에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이런 달콤한 메시지들을 주고받으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클레어는 제게 프랑스 요리도 가르쳐줬습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코크 오뱅을 만들면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죠. 한국 남자들은 요리 안 해요? 요즘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도 가끔 아내를 위해. 아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미안해요.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숨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부인분을 사랑해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직하게 답해야 했어요. 사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가족으로서의 애정은 있지만 연인으로서의 사랑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럼 저는요? 저에 대한 감정은 뭐예요? 또 다른 긴 침묵 후에 저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처음으로 다른 여자에게 한 고백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도 이어지는 연락. 3개월간의 파리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샤를드골 공항에서의 이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클레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연락은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시차 때문에 힘들 텐데. 괜찮아요. 방법은 있을 거예요.
마지막 포옹을 하며 서로 놓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탑승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죠. 비행기 안에서 12시간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클레어와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이 교차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3개월 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파리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나눠줬습니다. 아내에게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산 스카프를, 아이들에게는 에펠탑 모형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클레어가 생각났어요. 같이 쇼핑하면서 골라준 선물들이었거든요. 파리는 어땠어? 힘들었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업무는 좀 복잡했지만 도시는 정말 아름다웠어. 다음에 기회 되면 우리도 함께 가자.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클레어와 함께 걸었던 그 길들을 아내와 함께 걸을 수는 없었거든요. 첫날 밤 아내와 함께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차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사실은 클레어 생각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회사 업무에 복귀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파리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클레어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죠.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잘 도착하셨나요? 보고 싶어요.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돌아온 지 3일 만이었습니다. 네, 무사히 도착했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장거리 연애. 8시간의 시차를 맞춰가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오전 9시는 파리 오전 1시. 출근길 지하철에서 클레어에게 굿모닝 메시지를 보내면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서 답장을 보내곤 했어요.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어때요? 저는 지금 자려고 하는데. 당신 얼굴이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와요. 이런 달콤한 메시지들이 하루 종일 오갔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을 때는 조심스럽게, 회사에서는 화장실에 가서, 아이들이 잠든 후에는 거실에서, 주말에는 화상통화도 했습니다. 클레어의 얼굴을 다시 보는 순간 파리에서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뭔가 어두워 보여요. 그래요? 한국 생활이 좀 답답해서. 부인분과는 어때요? 예전과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게 더 괴로울 것 같은데. 맞았습니다. 아내가 의심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죄책감을 느끼게 했어요. 배우자의 의심과 갈등 시작. 한국 생활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내가 처음으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아내가 저녁 식사 후에 말했습니다. 뭐가요? 글쎄. 표정. 예전보다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핸드폰도 자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킨 걸까요? 파리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후속 업무들이 복잡해서. 그래. 그럼 병원 한번 가볼까? 건강검진도 받을 겸.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아내의 의심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볼 때마다 슬쩍슬쩍 쳐다보고 늦게 들어오면 어디 갔었는지 자세히 물어보고. 특히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클레어에게서 화상통화가 왔어요. 파리는 오전이니까 미리 약속했던 시간이었는데 깜빡하고 거실에 있다가 전화를 받을 뻔했죠. 여보, 전화 안 받을 거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클레어라는 이름이 뜨고 있었어요. 아, 회사 동료예요. 나중에 받을게요.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가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상황이 안 되네요. 저녁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괜찮아요. 가족 시간 방해하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해요. 그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클레어라는 사람. 누구야? 아, 파리에서 만난 현지 직원이에요.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고요. 남자야? 여자야? 여자요. 아,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아내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평소보다 차갑다거나 화를 내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요즘 일찍 자네.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피곤해서. 예전엔 함께 드라마도 보고 그랬는데. 맞았습니다. 예전엔 밤에 아내와 함께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은 일찍 방으로 들어가서 클레어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거든요. 미안해요. 파리 프로젝트 후속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 프로젝트가 그렇게 오래 가는 거야? 글쎄요.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거짓말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클레어와의 연락을 끊을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는 사이에 클레어에게서 메시지가 왔는데 아내가 그걸 봤던 거예요. 여보, 메시지 왔어. 아내가 욕실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누구에게서요? 클레어라는 사람.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라고 써 있는데.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뭔가 번역이 이상하게 된 것 같네요. 구글 번역기 쓰다 보면 급하게 변명을 댔지만 아내 표정을 보니 믿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봐. 왜? 솔직하게 말해줘. 클레어라는 사람. 그냥 동료 맞아? 대답해봐. 한참을 고민하다가 일부만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업무상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친해진 거예요. 친해진 정도가 사랑해요까지 가는 거야? 그건 번역 오류 같고. 그만 거짓말해. 아내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3개월 동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파리에서 돌아온 후로 완전히 달라졌다고. 아이들이 놀라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 괜찮아, 다시 방에서 놀아. 아내가 진정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 나도 바보가 아니야.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와 다툼. 그날 밤의 대화는 새벽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클레어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불륜까지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냥 친구예요. 파리에서 외로웠고 도움을 많이 받았고 친구가 사랑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 문화 차이예요. 외국에서는 친구끼리도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변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아내는 며칠 동안 저와 제대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 평소처럼 행동했을 뿐 둘이 있을 때는 완전히 냉랭했죠. 그 와중에도 클레어와의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항상 조마조마하고 들킬까봐 불안했거든요. 요즘 답장이 늦어졌어요. 무슨 일 있나요? 클레어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조금 눈치챈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어떻게 하죠? 일단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클레어가 갑자기 한국에 오고 싶다고 했거든요. 다음 달에 서울 출장이 잡혔어요. 2주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요? 어떤 일로? 한국 기업들과 새로운 프로젝트 상담이 있어서요. 회사에서 저를 보내기로 했어요. 좋은 기회네요. 네. 그런데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나고 싶었지만 위험했어요. 아내가 이미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너무 무리한 부탁이었나 봐요. 그녀의 실망한 목소리가 메시지를 통해서도 전해졌습니다. 클레어가 서울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만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만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결국 아내와 다시 한번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파리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서울에 와요. 클레어? 네. 업무상 한 번은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꼭 만나야 해? 업무상 필요한 미팅이에요.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그리고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 정말 그냥 업무상 관계인지. 거부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테니까요. 그럼 같이 가요. 클레어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녀도 당황했습니다. 부인분도 함께 오신다고요? 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어차피 처음엔 업무 미팅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하지만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미팅 당일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클레어는 정말 완벽한 비즈니스 우먼의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수트에 간결한 화장, 프로페셔널한 태도까지. 안녕하세요. 클레어 듀퐁입니다. 완벽한 한국어로 아내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아내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미팅은 정말 업무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클레어는 한국 시장 진출 계획에 대해 설명했고 저는 현지 사정에 대해 조언했죠. 아내도 중간중간 궁금한 점들을 물어봤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떠셨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받았죠. 특히 기혼 남성분들은 정말 책임감이 강하시더라고요.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미팅이 끝난 후 클레어를 배웅하면서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괜찮아요. 부인분. 정말 예쁘세요. 그리고 똑똑하시고. 감사해요. 행복해 보이시는 부부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그렇죠? 그런데 뭔가 이상해. 뭐가요? 당신을 보는 눈빛이 그냥 동료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 아내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불륜 사실이 드러나는 위기. 클레어가 서울에 머무는 2주 동안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었고 아내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거든요. 오늘 야근한다고 했지? 아내가 퇴근 시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왜요? 그냥 확인차. 이런 식으로 제 행동을 체크했어요. 예전에는 없던 일이었죠. 클레어와는 짧은 메시지만 주고받았습니다. 많이 답답하죠? 네. 상황이 쉽지 않네요. 이해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클레어가 서울을 떠나기 전날 결국 만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행동한 거였어요. 내일 오후에 잠깐 시간 될까요? 어디서요? 인사동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한국 전통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만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아내에게는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이었죠. 인사동에서 만난 클레어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내일이면 파리로 돌아가시는군요. 네. 아쉬워요. 저도요. 전통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지만 둘 다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상황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솔직히 말해볼게요. 클레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정말 힘들어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가질 수 없고 연락은 하지만 만날 수는 없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대로 계속?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었거든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회식 언제까지 해? 아, 곧 끝날 것 같아요. 그래. 위치 공유 켜놓을게. 집에 오는 길에 연락해. 전화를 끊고 보니 클레어가 씁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세요. 더 늦으면 의심받을 거예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그 말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헤어지면서 짧은 포옹을 했는데 그 순간을 누군가 봤던 모양입니다. 아내의 친구였어요. 다음 날 저녁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앉아봐. 왜요? 은영이가 어제 인사동에서 당신 봤다고 하더라.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인사 동료? 외국 여자랑 포옹하고 있었다고. 금발의 키 큰. 아, 클레어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네. 회식한다고 거짓말하고. 솔직히 말해. 정말 그냥 동료야?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백했습니다. 아니에요. 뭐? 사랑해요. 클레어를. 아내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미안해요. 숨기려고 했는데. 바람 피웠다는 거야? 신체적인 관계는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바람을 피웠죠.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에서도 아내 눈에서도.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택해. 나와 아이들 아니면 그 여자.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실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가족과 사회적 시선의 부담. 그날 밤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대화를 거부했고 아이들은 부모의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불안해했어요. 엄마, 아빠 왜 이상해? 초등학교 6학년인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아내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저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아내가 친정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뭐라고? 바람을 피웠다고. 장모님이 전화로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어요. 15년 동안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우리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날 저녁 장모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야, 김민수. 제 이름을 부르며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앉아봐. 네, 어머님. 15년 전에 우리 딸 시집 보낼 때 당신을 믿고 보냈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우리 딸 인생을 어떻게 할 거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외국 여자와는 끝내기로 했어?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클레어와 결별하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김 과장 파리 출장 갔다 와서 달라졌더라. 외국 여자 때문이래. 진짜? 부인분 있으신데?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아내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고 그게 회사까지 퍼진 모양이었어요.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과장,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부장님. 요즘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그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까봐 걱정이야. 특히 파리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던데.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가정도 잘 챙기고. 회사에서까지 압박을 받으니까 정말 숨막혔어요. 그날 밤 클레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리는 새벽이었지만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내가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아, 그리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클레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당신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저도 알아요. 그럼 우리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래야 할까요? 네. 당신에게도 저에게도 부인분에게도 그게 최선일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클레어의 목소리에서도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3개월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내요. 더 이상은 서로에게 상처만 줄 테니까. 클레어,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끝내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 클레어와의 관계를 끝낸 후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클레어와 연락을 끊었어요. 진짜? 네.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믿어야 하나? 믿어주세요. 제발. 15년 동안 믿고 살았는데 배신당했어. 어떻게 다시 믿으라는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죠. 시간을 주세요. 다시 믿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시간? 네. 얼마나 걸리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를 의심했고 아이들은 부모의 갈등을 눈치채고 힘들어했어요. 특히 큰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최근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혹시 가정에 변화가 있었나요? 아내와 함께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아이들은 부모의 갈등을 민감하게 느껴요. 부모님이 안정을 찾으셔야 아이도 안정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이렇게 만들 거야?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 그 이후로 저는 정말 노력했습니다. 클레어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핸드폰도 아내 앞에서 공개했습니다. 클레어와 관련된 모든 메시지를 삭제하고 연락처도 지웠어요. 이제 정말 끝인 거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끝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클레어를 그리워했습니다. 밤마다 파리에서의 추억이 되살아났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2개월쯤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클레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곧 결혼해요.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어요. 누구와요? 대학 동창이에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고, 당신과 헤어진 후에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당신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이제 정말로. 안녕히 계세요. 이번엔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클레제 시도한 게 속편집어가 결혼한대요.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네. 오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해요. 후련해?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싶어서.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아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받아들여야겠어. 뭘요? 당신이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끝났다는 것. 여보, 다시 시작해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야. 시간도 많이 걸릴 테고.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앞으로 평생. 네. 그럴게요.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잠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잘해보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잘해볼게요. 후회와 눈물로 남은 기억.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때? 어느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그 생각. 안 해? 가끔.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덜하지. 네. 많이 줄었어요. 아내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의심하지 않고 저를 믿으려고 노력해요. 물론 아직도 제 핸드폰을 가끔 확인하지만 예전만큼 집착하지는 않아요. 아이들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큰 아이 성적도 다시 올라갔고 둘째도 예전처럼 밝아졌어요. 아빠, 이번 방학에 여행 갈까? 큰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어? 제주도. 엄마는 어때? 좋지. 오랜만에 가족여행 하자. 그렇게 계획한 제주도 여행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걷는 길에서 이게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은 클레어 생각이 납니다. 파리의 그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 생강가를 걸으며 나눈 대화들, 마지막 포옹의 온기까지. 후회해?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뭘요? 클레어와 만난 것.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후회. 해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것은. 하지만 동시에 그 감정 자체는 후회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야? 사랑했던 건 사실이니까. 그 마음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대신 행동을 후회해요.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해해. 사람 마음이 어디 계획대로 되겠어. 그 대화 이후로 우리는 더 솔직해졌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게 됐어요. 몇 달 전 회사에서 다시 유럽 출장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이었어요. 가고 싶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솔직히 무서워요. 왜? 또 다른 일이 생길까봐.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나도 같이 갈게. 휴가 내서. 정말요? 응. 이번엔 함께 가자.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함께 간 베를린 출장에서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찍은 사진, 맥주집에서 마신 독일 맥주, 호텔에서 나눈 진솔한 대화들.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베를린 마지막 밤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우리 관계. 예전과는 다르지만 나쁘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렇게 솔직하게 지내자. 네. 약속해요. 지금 이 순간 제 손에는 여전히 2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리에서 클레어와 함께 찍은 사진, 다른 하나는 베를린에서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생각합니다. 사랑의 국경은 없지만 책임에는 무게가 있다는 것을. 때로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클레어와의 사랑은 꿈 같았습니다. 아름답고 열정적이고 순수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속될 수 없는 사랑이었죠. 아내와의 사랑은 다릅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예측 가능하고 현실적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죠. 어떤 사랑이 더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선택했어요. 현실을, 가족을, 책임을. 가끔 만약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미혼이었다면? 만약 클레어가 한국에 정착했다면? 만약. 하지만 인생에 만약은 없잖아요.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클레어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새로운 남편이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를, 그녀가 저와 함께 했을 때보다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리고 저도 이 길이 맞다고 믿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책임감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국경선을 넘나들며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랑은 때로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달콤했던 기억들은 가슴 깊이 간직하고 쓰라린 현실은 책임감으로 견뎌내며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사랑의 국경이 있을까요? 이제 알겠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지만 인생에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경계를 넘는 것보다 더 용감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